한국 최초의 외계인 우주선 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은 약 3분 후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했는데 못 찍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저녁 6시경 한국 밤하늘의 미확인 물체와 더불어 화려한 색상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한국인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상한 물체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걸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인들이 계속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국에서 전쟁이 난 것이냐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UFO가 아니라면 미사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발표된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는데요. 다들 이제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확인 물체의 정체는 바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군사적 보안을 위해 극비리에 진행되었기에 국민들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고 당연히 외신들과 외국인들은 더더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도 실시간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공개되자 일부 외국인들은 결국 걱정하고 걱정하던 한국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다. 하지만 미확인 물체의 정체가 공개되자 공포에 떨던 외국인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한국을 극찬하는 반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요즘 또다시 한국이 믿을 수 없는 미사일 기술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도대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기에 외국인들과 더불어 각국의 외신들까지 이토록 격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미사일 및 우주선 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나로호나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카운트다운 후 엄청난 연기와 불길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에서 연료가 쓰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로호와 누리호의 경우 전형적인 액체 연료 발사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액체로 된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액체 연료의 경우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력 제어가 쉽고 연소 연료 대비 추력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도 있죠.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발사체 연료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터보펌프나 가스 발생기 등 추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매우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정밀함이 떨어지면 발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전에 연료를 담아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처럼 이번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지게 됐다는 점이 더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한 번에 담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주 발사체는 곧 그 나라의 군사력을 몇 단계는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추가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처럼 무기로 쓰이게 되면 액체 연료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에 연료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미리 연료를 채워두면 탱크 및 각종 부품들이 부식될 수 있기에 발사 직전에 지상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동시에 투입해야 합니다. 적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와중에 즉각 출격해야 하는 전투기에 연료를 넣어둘 수 없다면 사실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경우 적의 인공위성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액체 연료를 넣는다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적에게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무기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의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료를 연소실 안쪽에 채워둘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발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주 개발 및 인공위성 개발을 빌미로 고체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무서운 무기 기술력에 또다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을 단 10개월 만에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기술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었던 것뿐이었죠. 1979년 9월 미사일 비확산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은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면서 한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 조금씩 지침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2021년 5월 모든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기 바로 전에 개정된 지침이 바로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과 더불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로켓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한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허용했다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 10개월 만인 2022년 3월 30일 바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그리고 4달 뒤인 7월에는 고체 연료 추진 기관 연소 시험까지 성공하면서 사실상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도 무기 및 미사일에 관심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단 5개월 만에 이번에는 시험 비행까지 성공해버리니 한국인들의 기술력을 극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우주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약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번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 중 하나로 뽑히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한국이 완전히 견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표면적으로는 위성 발사체 개발이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은 이제 중국과 북한을 한 방에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게 됐다. 당연히 중국과 북한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1000에서 3000km 수준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그 범위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이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의 동부 해안 인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 지방까지도 무력 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나 독도 문제 등에서 보여지듯 유사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영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해외에서는 이번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보란듯이 쏘아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또한 반대로 북한 역시 한국의 고체 연료 개발이 성공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비행체 발사 성공은 북한과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실험에 참석했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었죠. 그런 와중에 이번에 한국에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비행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버리자 북한은 또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김정은 총비서는 고체 연료 지상 분출 실험을 보여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이 전혀 한국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 사실 그동안 해외에서는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에 대한 한국과 북한 간 기술 격차에 대한 토론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가적 특성상 개발 단계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 당국 역시 이번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최근 성공으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기술 격차를 확인할 척도로 평가되는 단계별 분리 능력을 보란듯이 입증해냈지만 북한은 말과는 달리 여전히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논란에 있어서도 고체 연료 발사 성공은 꽤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무기로서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 정찰과 감시 체계를 더욱 확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노넨 연구원은 한국이 이날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 감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다수의 소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 엄청난 감시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밝혔는데요. 하이노넨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의 행동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군사 관련 정찰 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 실제로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까지 불빛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체계를 갖춘다면 주변국들의 무력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본인들은 고체 연료 로켓은 사실상 미사일 기술이며 한국이 이 기술을 획득하면 일본에게 사실상의 위협이 됩니다. 장래 일본을 위협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침체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 어른의 국가가 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역전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에 경계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한국은 향후 40여 기의 초소형 정찰 위성들을 적의 도상에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조짐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정밀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유사시 우리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소실될 경우 즉시 이를 대체할 위성들을 발사해 우주 기반 대북 감시 체계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